개꿈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꿈의 의미를 모르거나 그 꿈이 주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싶어서 내게 주어진 소중한 꿈을, 아니면 타자가 꾼 귀한 꿈을 개꿈 취급하는 것은 아닐까요? 정신 분석을 창시한 프로이트와 분석 심리학을 체계화시킨 융 모두 꿈이야말로 무의식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어느 때나 관심을 받았고, 지역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꿈에 대한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고대인들은 대체로 꿈을 신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간주했으며, 꿈은 일상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미지나 상징들 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성함이 담긴 고태적인 이미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꿈은 지극히 일상적인 색채를 띠기도 하지만 때때로 신화적이거나 비이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꿈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때로는 알 수 없는 신들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런 차원에서 고대인들은 꿈을 통해 신들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꿈이 신들의 의사소통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에 의해 선택된 신인 중재자들 혹은 예언자들이나 영매들에 의해 꿈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인류의 노력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꿈이 인간의 내면에서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알 수 없는 꿈의 의미를 신의 영역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인간 지식의 한계는 꿈의 신비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줍니다. 이처럼 신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이자 특별히 인간을 향한 신의 언어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어 왔던 꿈은 기독교의 태동으로 하느님의 특별한 계시 수단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신의 선한 의지에 대한 믿음은 꿈을 신이 베푸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게 했습니다.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 요소를 미리 알려주거나, 별안간, 횡재를 얻을 것을 알려주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잘 되지 않을 시기를 알려준다는 믿음, 즉 꿈이 신점의 일종으로 전락하는 데는 꿈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낳은 측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류 문화가 그동안 형성해온 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꿈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없으며 꿈 해석에 대한 왕도는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꿈 해석에 대한 강력한 도전은 프로이트에 의해 감행되었습니다. 그는 꿈이 신의 계시 수단이라고 하는 이전의 줄기찬 전통을 일거에 뒤집어 꿈을 전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꿈이야말로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고 주장하면서 프로이트는 꿈 해석을 통해 개인의 심리 상태를 정신 분석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융은 꿈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인류의 집단적 유산을 보여주는 보고라고 여겼습니다. 꿈에 대한 이러한 융의 접근은 사실 인류의 보편적인 심성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개인의 꿈에 나타난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미지나 주제들까지도 원형적인 토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융의 꿈 해석은 일단 개인을 넘어선 보편적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즉 인류가 경험한 보편적인 경험이 세대를 통해 개인에게 전수된 흔적이 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원형적 내용들이 한 개인에게 배치되는 현상은 개인의 특성과 우주적 보편성이 꿈을 통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융에게 있어서 꿈은 개인이 보편으로 나아가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체성으로 상징되는 인류의 보편성은 부분적으로 개인의 꿈을 통해 현시되며, 개인은 꿈을 통해 전체성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통합된 정신을 이루는 개성화, 곧 자기 실현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꿈은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입니다. 그럼에도 꿈 해석에 이르는 왕도는 없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자아의 경험에서 파생된 무의식 요소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접근했고, 융은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원형적 차원의 무의식으로 꿈을 분석했습니다. 이런 전이해를 기초하여 추측할 때 개인이 꾸는 꿈은 꿈이지만 집단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꿈은 신화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꿈은 다 같이 동시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개개인에게 주어졌고,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던 개인이 꿈을 통해 인류의 전체성, 즉 우주적 보편성과 맞닿아 하나의 전체성에 담기게 되는 그 도상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꿈은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의 일상적인 경험과 관련된 이미지로 나타나며, 보편적 차원에서 꿈은 개인의 경험을 초월한 인류가 남긴 신화적이고 원형적이며 비이적 이미지인 것입니다. 꿈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꿈이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잠자는 동안 펼쳐지는 알 수 없는 세계가 이미지 언어를 통해 전개되는 현상이라는 잠정적인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꿈에 대한 정의는 꿈의 해석 방법론만큼이나 많을 수 있으며 각 문화에 따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또는 꿈을 보는 사람과 집단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와 융의 꿈 해석 방법론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정신분석가들이나 꿈 치료사들도 자기 나름대로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꿈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우선 결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꿈을 정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꿈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꿈을 정의한다면 꿈은 객체가 되며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우리를 정의한다면 개인의 심성에 의해 지배를 당하지 않은 채 꿈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꿈은 개인에게 종속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개인을 지배하는 신의 모습을 띠지 않으면서 개인 안에서 혹은 개인을 넘어서서 개인과 소통하는 하나의 자율적인 인격체가 됩니다. 꿈이 개인이 만들어낸 창조물이거나 인간을 초월하는 신적인 존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꿈은 아마 독립된 인격체로서 전체 인격의 부분이면서 때로는 전체 인격의 메신저, 즉 고대 그리스에서 신들의 전령 역할을 수행한 헤르메스의 표상으로 볼 수 있진 않을까요? 그렇다면 꿈은 어디서 유래할까요? 꿈이 인간 자체나 혹은 신에게서 유래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꿈을 이미지 언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이미지 이전과 이미지로 형성된 이후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유래를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꿈이 전의식 상태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하는데, 무의식의 억압적인 내용이 의식이 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로 걸러져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꿈은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에서 발생한 중간 단계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고의 발달 단계를 보여주는 비욘의 좌표, 세로행은 꿈의 이전 단계를 보여줍니다. 비욘에게 꿈은 신화와 꿈 사고와 더불어 C행에 해당됩니다. A행은 베타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원시적 모체, 물 자체, 아직 사고되지 않은 원자료, 그리고 알파 기능이 파생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B행은 알파 요소로서 베타 요소 안에 있는 알파 기능에 의해 파생된 원시적 사고 요소로서 아직은 묘사할 수 없는 시각적 이미지들을 말합니다. 이때 비로소 현상학적인 사고가 처음으로 출현하기 시작하는데, B행의 알파 요소에 C행의 꿈이 파생됩니다. 이때 꿈은 신화적 요소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꿈 사고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감각적 자료가 정서적 자료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원 정서를 담고 있는 원초적 감각 자료인 베타 요소는 그 의미가 드러나기 위해서 정서적 자료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각 자료가 정서 자료로 변환된 알파 요소는 아직 구체화된 이미지를 지니지 못합니다. 알파 요소가 시각화된 이미지로 변환된 것이 곧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욘에 의하면 꿈은 결국 감각 자료의 정서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욘의 이해를 통해 꿈에 대해서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욘과 달리 융은 꿈이 형성되는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꿈은 오히려 인격 전체를 대변하는 선언적 실체로서 구체적인 목적을 지닌 인격체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융은 꿈을 마치 신적인 실체에서 파생된 어떤 인격체로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융에게 꿈은 신적인 존재이거나 개인적 파생물이 아닌 제3의 실체로서 전체 인격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의식을 대변하는 꿈은 구체적인 목적을 지닙니다. 그것은 의식을 보완함으로써 전체 정신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자 함에 있습니다. 결국 비욘과 융에게 꿈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미지 언어라는 점에서 서로 일치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의미가 시각화된 이미지로 구성된 것이 꿈이라면 그 꿈은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취합니다. 그것은 의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기본 구조인 이야기 형식을 차용함으로써 의식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무의식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화나 민담 그리고 동화 등은 꿈의 주제들이 언어를 통해 구체화된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꿈이 개인의 창조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꿈을 우리의 현실적 상황 안에서 욕망과 결핍 또는 희생과 보상 차원에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겸손하게 경청해야 할 것인가. 이때 우리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꿈은 한 개인의 특수하고도 유일한 존재성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꿈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언어, 행동, 감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꿈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면 그것은 정신분석 치료에서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꿈이 모든 해석 수단을 동원해도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 인간의 이해 범주를 초월하는 세계에 의미 자체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꿈은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이들에게 꿈은 의식 너머의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프로이트와 융은 꿈이야말로 무의식을 이해하는 왕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꿈을 한 개인의 경험에 한정시킬 때 개인을 넘어서는 인류 보편의 세계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꿈에 대한 프로이트의 공로는 대단하지만 소화되지 못한 의식의 부산물이 무의식을 이룬다는 프로이트의 사상은 꿈을 개인적 차원으로 제한시켰습니다. 그러나 융은 꿈을 보편적 이미지가 개인에게 드러난 현상으로 관찰함으로써 꿈을 통해 개인성과 보편성의 연결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개인성과 보편성 사이에서 갈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둘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분을 먼저 볼 것인지 전체를 먼저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숲 전체의 모습을 보고 숲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만을 보고 숲으로 무작정 들어간 사람은 그 안에서 길을 잃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융이 말하는 꿈에 대한 객관적 해석과 주관적 해석은 별개의 과정이 아닙니다. 대체로 개인의 경험과 연결된 객관적 해석은 원형적 차원의 주관적 해석으로 가는 전 단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꿈과 자아의 관계선상에서 프로이트는 꿈이란 자아의 영향력 안에 있으며 자아의 경험이 꿈의 내용을 결정한다고 보았고, 융에게 꿈이란 자아의 영향력 밖에 있는 것으로 꿈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자아를 인도한다고 보았습니다. 꿈의 기원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전의식으로 보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있다고 생각했으며, 융은 꿈의 기원이 자기에서 비롯되어 전체 정신의 자율성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온은 꿈의 기원이 꿈 사고에서 비롯되어 감각 자료의 정서화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꿈은 인격 전체를 대변하는 선언적 실체이자 전체 인격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촉매제, 그리고 의식에 대한 무의식의 보상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꿈은 이미지 언어를 통한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의사소통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꿈을 해석할 때 객관적 해석이란 꿈에 등장하는 대상을 현실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고, 주관적 해석이란 꿈에 등장하는 대상을 꿈 자아의 인격적 요소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꿈에 첫사랑이 등장한 것을 그 여인과 저와의 관계로 해석한다면 객관적 해석으로 접근한 것이며, 그 여자를 제 내면에 존재하는 여성성, 곧 아니마와 같은 인격적 요소로 분석이 진행된다면 꿈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꿈은 꿈을 꿀 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까? 꿈을 구두로 전하거나 문자로 기록할 때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언어화되기 이전의 꿈이야말로 원래의 꿈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꿈은 언어로 표현될 때 전달과 보존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되는데, 언어화되기 이전의 꿈과 그 이후의 꿈은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꿈이 언어화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은 원래의 내용을 가감하거나 수정하거나 때로는 왜곡시키거나 다른 내용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이야기하거나 문자로 기록할 때 또 한 번의 꿈을 꾼다고 합니다. 언어화되기 이전의 꿈은 대체로 이성적 사고보다 감정이나 직관에 의해 이해됩니다. 꿈이 언어화될 때 비로소 이야기의 전형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며 이성적 사유에 걸맞은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원래의 꿈인 진행 구조를 크게 변형시키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진행됩니다. 꿈은 제시, 전개, 반전, 해결의 형태로 진행되거나 때로는 그 가운데 어떤 요소는 생략되기도 합니다. 언어화되는 과정에서 꿈이 본래의 내용과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한 심리적 요인들이 정신분석 현장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꿈이 언어를 통해 전달되거나 문자로 기록될 때 그것은 문헌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문자는 그 자체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한 언어적 구조를 지닙니다. 예를 들면 주어, 동사, 목적어들의 문장의 구성 요소를 지니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동반합니다. 언어적, 문법적 요소뿐만 아니라 대상, 사물, 이미지, 상징, 은유와 환유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일관된 구조를 형성합니다. 전체적 구조 안에서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서로 연합합니다. 그것은 마치 부분적 인격들이 전체 인격과 관계를 맺고 있는 형상과도 같습니다. 꿈은 문자화된 글, 특히 신화, 민담, 동화 등의 구조와 유사합니다. 꿈의 문자화는 꿈을 이야기나 문학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제공하며 그것은 꿈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비록 언어화된 꿈이 원래의 꿈과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존재하더라도 문자화된 꿈은 언어가 주는 원형적 구조에 의해 그 의미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는 그 자체로 온전한 형태를 갖추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만약 온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면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결핍된 요소들은 연결된 다른 꿈이나 혹은 꿈과 유사한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 점에서 융은 꿈을 다른 유사한 이야기들과 비교 검증하는 확충 작업이야말로 꿈을 해석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문헌성은 기록된 단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단어의 배치나 독자의 해석에 주목합니다. 그럼에도 독자 반응 비평에서 강조하는 독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해석에 의존하기보다 텍스트 자체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판단할 때도 적용됩니다. 성장 배경이나 외부 관계자들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꿈이나 환상, 언어, 행동, 감정 양태, 행동 양태,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 등은 한 개인의 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텍스트 또한 그 자체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며 본문의 결정적인 의미까지도 주도합니다. 이런 점에서 문헌성에 대한 연구는 의미론이나 구조주의 혹은 후기 구조주의와 상당 부분 연계되어 있습니다. 꿈 역시 꿈 자체의 구조를 통해 자신이 의도하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다른 이야기처럼 꿈 안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결합하여 하나 혹은 몇 개의 의미를 창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꿈을 비롯한 이야기 해석에 있어 어떤 특별한 이론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신분석 이론이나 분석심리학 이론을 토대로 꿈을 해석할 때 그 이론들이 지닌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이야기 자체가 주는 의미를 관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야기 자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야기가 지닌 언어적 구조, 구성 요소들 사이에 보편적이며 일관성이 있는 관계는 이야기 자체의 의미를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 점에서 융의 원형 이론과 퍼스의 기호학은 보편적 원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로 해석학적인 공유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